뒤언덕 살인 사건. 에도가와 란포 지음, 낭독 구자형, 이명상. 추리. 살인사건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 나는 아케치 고고로의 하숙집을 방문했다. 그 열흘 사이에 아케치와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날 그와 나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통해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아케치와는 찻집에서 얼굴을 마주쳤을 뿐 하숙집을 방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진작부터 어디 사는지는 들었기 때문에 찾는데 고생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하숙집일 거라 생각되는 집의 담배가게 앞에 서서 안주인에게 아케치가 있는지를 물었다. 예, 계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불러드릴 테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앞에서 보이는 계단을 올라 입구까지 가서는 큰 소리로 아케치를 불렀다. 그는 이 집 2층에 새를 들고 있었다. 곧 아케치가 "오!" 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고 삐걱삐걱 계단을 내려왔는데,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얼굴을 하고 야! 올라와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의 방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의 상태가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아케치가 별난 사람이란 건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너무했다. 다다미 4장 반 정도의 크기의 방안이 온통 책으로 뒤덮여 있었던 거다. 한가운데 다다미가 조금 보일 뿐으로 나머지는 책으로 된 산이다. 사방의 벽과 창호를 따라 아래쪽은 가득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져서 천정까지 사방에서 책으로 벽을 둘러치고 있다. 다른 도구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그가 이 방에서 어떻게 자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단 주인과 손님 2명이 앉을 곳도 없다. 자칫 몸을 잘못 놀리기라도 했다가는 즉시 책으로 된 벽이 무너져서 깔려버릴지도 모른다. 좀 좁아서 안 됐습니다만, 방석도 없네요. 죄송하지만 딱딱하지 않을 것 같은 책이라도 깔고 앉아주세요. 나는 책들의 산을 헤치고 들어가 겨우 앉을 곳을 찾았지만 황당한 광경에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나 별난 방의 주인인 아케치 고고로에 대해 일단 여기서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와는 최근에 사귄 거라 그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으며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일종의 룸펜인 건 분명하다. 굳이 말하자면 책이나 읽는 서생이라고 할까? 그러나 서생이라고 해도 어지간히 별난 서생이다. 언젠가 그가 저는 인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범죄나 탐정에 관한 보통이 아닌 흥미와 무서울 정도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이는
나와 같은 정도로 25살을 넘기지는 않았을 거다. 몸은 마른 편이고 앞서 말한 대로 걸을 때 특이하게 어깨를 흔드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결코 호걸들의 그것은 아니고 좀 이상한 남자를 예로 들자면 한쪽 팔이 불편한 재담가인 간다 하쿠리를 떠올리게 하는 걸음걸이다. 아케치는 표정부터 목소리까지 간다 하쿠리와 판박이다. 하쿠리를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른바 호나마는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교가 있고 무엇보다도 좀 천재적인 얼굴을 상상하면 된다. 다만 아케치 쪽은 머리카락이 좀 더 길게 자라 있어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손가락으로 그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더욱 헝클어뜨리려는 것처럼 뒤적거리는 게 버릇이다. 복장은 그닥 신경 쓰지 않는 편인 듯 언제나 면으로 된 옷에 구깃구깃한 띠를 메고 있다. 잘 찾아왔네요. 그 뒤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디언덕 사건은 어떤가요? 경찰 쪽에선 아직 범인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모양이죠? 아케치는 그 머리카락을 휘적거리며 흘끔흘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실은 오늘은 그 일로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만. 거기서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전 그 후 여러모로 생각해봤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탐정처럼 실제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걸 털어놓을 생각으로. 오, 그거 멋지군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나는 그런 그의 눈빛에 알긴 뭘 알겠어 라는 듯한 경멸과 안심의 눈빛이 떠오르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내 망설이던 마음을 자극했다. 나는 기세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친구 중에 신문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사건을 담당한 고바야시 형사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 그 신문 기자를 통해 경찰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수사 방침이 서지 않은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요. 그 전등 스위치 말입니다. 그것도 글렀습니다. 거기엔 아케치 씨 지문밖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케치 씨 지문이 범인의 지문을 지워버린 거로 생각하고요. 경찰이 곤란해져 있는 걸 알게 됐으니 전 오히려 더 열심히 조사해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도달한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경찰에 알리기 전에 아케치 씨에게 말하러 온 건 무엇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저는 그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케치 씨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명의 학생이 범인 같은 남자가 입은 옷의 색깔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한 거려. 한 명은 검다고 말하고 한 명은 희다고 말했죠? 아무리 인간의 눈이 부정확하다고는 해도 정반대인 검은색과 흰색을 본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케치 씨는 알겠습니까? 그건요, 범인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즉, 굵고 검은 세로 줄무늬 유카타 같은 거죠. 흔히 여관에서 빌려주는 유카타에 있는. 그러면 어째서 그게 한 명에겐 새하얗게 보이고 또 다른 한 명에겐 새까맣게 보였을까요? 그건 그들이 격자문의 틈새로 봤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순간 한 명은 격자의 틈새와 옷의 흰 부분이 겹쳐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검은 부분과 겹쳐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드문 우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범인의 옷에 있는 무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론 그저 수사 범위가 축소됐을 뿐이고 아직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전등 스위치의 지문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신문기자 친구를 통해 고바야시 형사에게 부탁해서 그 지문을, 아케치 씨 지문입니다,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제가 생각한 게 틀림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벼루가 있다면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실험을 하나 해보였다. 우선 벼루를 빌리자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연하게 먹을 묻혀서는 품에서 꺼낸 종이 위에 지문 하나를 찍었다. 그리고 그 지문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다시 한번 같은 손가락에 먹을 묻혀 좀 전에 지문 위에, 이번엔 손가락 방향을 바꿔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러자 그곳엔 서로 교차한 이중의 지문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아케치 씨 지문이 범인의 지문 위에 겹치는 바람에 그게 지워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눌렀다고 해도 지문이란 건 선으로 돼 있는 이상 선과 선 사이에 이전 지문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혹시 전후의 지문이 완전히 같은 데다 누르는 방향까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지문의 각선이 일치하거나 혹은 나중에 지문이 앞의 지문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데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등을 끈 게 범인이라고 하면 스위치에 그 지문이 반드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전 혹시 경찰에서 아케치 씨 지문의 선과 선 사이에 남아있는 범인의 지문을 못 보고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직접 조사해봤습니다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그 스위치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케치 씨 지문만 찍혀 있을 뿐이죠. 어째서 헌책방 사람들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방의 전등을 켜두기만 하고 한 번도 끈 적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미터기를 달지 않은 이런 작은 집의 전등은 낮엔 전력회사 쪽에서 전기를 끊어서 한꺼번에 불을 끄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상의 사실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굵은 세로 줄무늬 옷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그 남자는 아마 죽은 여자의 소꿉친구고 실연의 원한이라는 동기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헌책방의 주인이 밤에 노점을 내는 걸 알고 집을 비운 사이에 여자를 덮치려고 한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 여자는 그 남자를 잘 알고 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남자는 시신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전등을 끄고 떠난 거죠. 하지만 이 남자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그 중간문의 격자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놀라서 그걸 닫을 때 우연히 가게 앞에 있던 2명의 학생에게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후 남자는 일단 밖으로 나왔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등을 끌 때 스위치에 지문이 남았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지워야만 했죠. 그러나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방 안에 숨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묘안 하나를 생각해냈죠. 그건 자신이 살인 사건의 발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전등을 켜서 이전 지문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마 발견자가 범인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경찰에 하는 짓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담하게 증언까지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그의 생각대로였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잡으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아케치 고고로는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었을까? 나는 아마도 이야기 도중에 어떤 특별한 표정을 짓거나 내 말에 끼어들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에도 표정으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평온하다. 그는 시종일관 머리카락을 휘적거리면서 잠자코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신은 분명 그러면 범인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도망쳤는지 반문하겠죠? 분명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유감이지만 그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의 수사 결과에서는 범인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이 있었던 이상 범인이 드나들지 않을 리가 없으니 형사의 수색에 어딘가 빠진 게 있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한 듯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라는 한 사람의 추리력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뭐 대단할 것 없는 겁니다만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 이웃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없겠지. 혹시 그렇다면 범인은 뭔가 사람의 눈에 띄어도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망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우리 눈에 맹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력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력의 맹점을 이용해서 마술사가 구경꾼의 눈앞에서 커다란 물건을 갑자기 감추듯이 자기 자신을 감췄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목한 건 그 헌책방에서 한 집 건너 옆집인 아사히아라는 국수집입니다. 헌책방 오른쪽에 시계방, 과자점이 늘어서 있고 왼쪽에 신발 가게, 국수집이 늘어서 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사건이 있던 날 밤 8시경 화장실을 빌린 남자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아사히아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가게에서 흙바닥이 이어져 뒷문까지 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뒷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뒷문으로 나가 다시 뒷문으로 돌아오는 건 문제 없으니까요. 아이스크림 장수는 골목을 나가 모퉁이의 가게를 내고 있으니 들킬 리가 없어요. 게다가 가게가 국수집이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물어보니 그날 밤은 안주인이 없었고 주인만 가게에 있었다고 하니 안성맞춤이죠. 어때요? 정말 멋진 생각이죠? 조사해 보니 과연 마침 그 시간에 화장실을 빌린 손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사히아의 주인은 그 남자의 얼굴이나 옷의 무늬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저는 곧장 이 사실을 아까 말한 친구를 통해 고바야시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형사는 직접 국수집을 조사했던 모양입니다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아케치에게 말할 여유를 주었다. 그로선 이제 어떻게든 한마디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을 터였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머리카락만 휘적거리고 있을 뿐이 아닌가. 나는 이제껏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간접화법을 이용하고 있던 것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야만 했다. 아케치 씨, 내가 말한 의미를 알겠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아케치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 혹시 그 주택가 주민들 중에 굵은 세로 줄무늬 유카타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 상당히 고생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같은 세로 줄무늬 유카타라 해도 그 격자에 일치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드문 법이니까요. 게다가 지문 트릭이나 화장실을 빌리는 트릭도 실로 교묘해서 당신 같은 범죄학자가 아니라면 무척이나 흉내내기 어려운 재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케치 씨는 그 죽은 부인과 소꿉친구라고 했는데 그날 밤 부인의 신원조사가 있었을 때 곁에서 듣고 있었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케치 씨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알리바이 유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케치 씨가 백매원에 올 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물었죠? 아케치 씨는 1시간 정도 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죠. 그렇다면 설령 아케치 씨가 산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산책하는 도중에 국수집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케치 씨,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혹 가능하다면 변명을 듣고 싶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몰아갔을 때 긴 아케치 고고로는 어땠을까?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을까? 천만의 말씀. 그는 그러기는커녕 뜻밖의 방법으로 내 배짱을 으스러뜨렸다. 그가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한 것이다. 이야, 경의를 표합니다. 결코 웃을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와, 너무 진지해서. 아케치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 생각은 꽤나 재밌어요. 전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 추리는 너무 외면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이를테면 나와 그 안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신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알고 지냈는지 내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사했습니까? 내가 예전 그 안주인과 연애 관계가 있었는지, 또한 현재 그녀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일이 짐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어째서 안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 참고가 될 만한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이었고 그 이후론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다시 보게 되어 두세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래봬도 나도 꽤나 조사를 했어요. 뒤 언덕에 매일같이 어슬렁거렸죠. 특히 헌책방엔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붙잡고 여러 가지를 살폈어요. 부인을 알고 있었던 건 그때 밝혔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말을 끄집어낼 구실이 되어주었죠. 당신이 신문 기자를 통해서 경찰의 상황을 알아냈듯 전 그 헌책방 주인에게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지문에 대해서도 저도 묘하다고 생각해 조사해 봤습니다만 웃긴 얘기입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선이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끄지 않았어요. 제가 스위치를 돌려서 빛이 났다고 생각한 건 틀렸고 그때 당황해서 전구를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끊어졌던 텅스텐 필라멘트 선이 다시 연결된 겁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스위치에 제 지문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그날 밤 당신은 격자문 틈으로 전등이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했죠? 그렇다면 전구가 끊긴 건 그 다음입니다. 낡은 전구는 아무래도 혼자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범인이 입은 옷의 색 말입니다만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주위 책들의 산을 여기저기 발굴했는데
이윽고 낡아빠진 책 한 권을 발굴해냈다. 혹시 이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윈스터버그의 심리학과 범죄라는 책입니다만 이 착각이라는 장의 첫 부분을 10줄만 읽어보세요. 나는 그의 자신만만한 의견을 듣고 있는 도중에 점점 나 자신의 실패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책을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거기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어떤 자동차 범죄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 중 한 명은 문제의 도로가 완전히 건조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의 증인은 비가 와서 그친 다음으로 도로가 진창이었다고 증언했다. 한 명은 문제의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앞사람은 그 마을길에는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후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 등 통행자들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 2명의 증인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사들로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케치는 내가 그걸 다 읽기를 기다려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번엔 여기 증인의 기억이라는 장이 있죠? 그 중간 정도에 미리 계획해서 실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마침 옷의 색깔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귀찮겠지만 좀 읽어보세요. 그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일례를 들자면 재작년인 1911년 괴팅겐에서 법률가, 심리학자 및 물리학자들로 구성된 어떤 학술 집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따라서 그것에 모인 건 모두 면밀한 관찰에 숙련된 사람들 뿐이었다. 그 마을에서는 마침 카니발 축제 같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학구적인 회의 도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요란스러운 의상을 걸친 광대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다. 보아하니 그 뒤로 흑인 한 명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홀 중앙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다투었다. 이윽고 광대 쪽이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흑인은 그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탕 하고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둘 다 사라지듯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전체 사건이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놀랐다. 사회자 외에는 누구도 그 말과 행동이 미리 연습된 것이고 그 광경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건 언젠가 법정으로 가야 할 문제이고 회원 각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적도록 부탁한 건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였다. 흑인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걸 맞춘 건 40명 중에 고작 4명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고 적은 사람도 있었고 실크햇이었다고 적은 사람도 있었다. 옷에 관해서도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은 세로 줄무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색이라고 말했으며 그 밖에도 갖가지 색이 나왔다. 그런데 흑인은 실제로는 하얀 바지에 검은 상의를 입고 커다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윈스터버그가 영리하게 설파한 대로 아케치가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관찰이나 기억 따윈 실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얘들의 경우처럼 학자들조차 옷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날 밤의 학생들도 옷의 색을 잘못 기억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일까요? 그들은 누군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로 줄무늬 옷 따윈 입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아니었고요. 격자의 틈으로 세로 줄무늬 유카타를 떠올린 당신의 발상은 꽤 재미있었습니다만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우연의 부합을 믿기보다 제 결백을 믿어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수집의 화장실을 이용한 남자입니다만 이 점은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사히야 말곤 범인이 이용할 통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곳에 가서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화장실을 빌린 남자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듯이 아케치는 이렇게 증인의 말을 부정하고 범인의 지문을 부정했으며 범인의 이동 경로조차 부정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범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는 머리를 휘적거리면서 대답했다. 내 방식은 조금 달라요. 물질적인 증거라는 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도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수사 방법은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건 탐정 개개인의 능력차가 있지만 어쨌거나 전 이번엔 그런 방면에 무게를 두고 해봤어요. 최초에 내 주의를 끈 건 헌책방 안주인의 몸에 있던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수집 안주인 몸에도 같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건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녀들의 남편들은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헌책방도 국수집 주인도 얌전해 보이는 분별력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난 어쩐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헌책방 주인을 붙잡아서 그의 입에서 그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은 안주인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도 마음을 열게 돼 그건 비교적 쉽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국수집 주인의 경우 그 사람은 뭔가 제법 딱 부러진 성격의 남자라서 이 비밀을 캐내는데 상당히 고생했어요. 하지만 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심리학의 연상진단법이 범죄 수사 쪽에도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자극 단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혐의자의 대답 반응 시간을 재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심리학자가 말하듯 개라거나 집이라거나 강이라거나 간단한 자극 단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또한 항상 타이머의 도움을 빌릴 필요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연상진단의 요령을 깨달은 사람에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옛날의 명판관이나 명탐정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심리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이전부터 그저 그들 자신의 능력을 통해 모르는 사이에 이 심리학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에도 시대의 판관으로서 뛰어난 판결로 유명한 오오카 에치젠노 카미 등도 분명 그중 한 명입니다. 소설로 말하자면 에드가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의 서두에 뒤팽이 친구의 몸짓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맞히는 장면이 있죠. 코난 도일도 그걸 흉내내 장기 입원 환자에서 홈즈와 같은 추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 연상 진단이죠. 심리학자의 여러 기계적 방법은 단지 이렇게 타고난 통찰력을 갖지 못한 보통 사람을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샜습니다만 난 국수집 주인에게 계속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심리적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건 대단히 섬세한 심리 문제고 상당히 복잡하니 자세한 건 언젠가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 결과 저는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즉, 범인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알릴 수도 없어요. 알린다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내가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 손을 쓰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범인에게 조금도 악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 살인은 범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피해자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나는 갖가지 상상을 해봤으나 도저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알 도리가 없었다. 나는 때 실패의 부끄러움도 있고 그의 이런 기괴한 추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자면 말이죠. 살인자는 아사히아의 주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쁜 겁니다. 당신도 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이쪽에서 질문해서 계속 그를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국수집 주인은 우릴 형사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째서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전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론 지극히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우리 삶의 뒷면에 어떤 의외적이고 음산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걸 생생하게 목격한 느낌입니다. 그건 실로 악몽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사히아의 주인은 사드 후작으로부터 그 명칭이 유래된 사디스트, 그러니까 가학 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한 집 건너 옆집에서 마조이스트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헌책방의 안주인은 그에게 뒤지지 않는 피학 성애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유한 교묘함도 지녀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간통하고 있던 겁니다. 내가 합의의 살인이라고 한 의미를 알겠죠? 그들은 최근까지 각자의 그런 취미를 해소해주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 병적인 욕망을 가까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헌책방 안주인과 아사히아의 안주인에게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서로 찾아 헤매던 상대를 발견했을 때 그들 사이에 대단히 빠른 합의가 성립한 건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운명의 장난이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그들의 가학과 피학의 힘이 합쳐진 결과 미친 짓은 점차 배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절대 원하지 않았던 사건을 일으키고야 만 겁니다. 나는 아케치의 괴상한 결론을 듣고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그때 아래층의 담배가게 안주인이 석간신문을 가져왔다. 아케치는 그걸 받아들고 사회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가만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국 견딜 수 없었는지 자수를 했군요. 묘한 우연입니다. 마침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기사를 접할 줄이야. 나는 그가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그곳엔 작은 제목으로 10줄 남짓 국수집 주인이 자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뒤언덕 살인사건. 에도가와 란포지요. 낭독 담배가게 안주인 구자형, 아케치 고고로 이명상.